예, 그래서 이제 그 194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납세무자 나올 겁니다. 납세무자. 자, 그래서 뭐 납세무자도 역시 이제 각 세금별로 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그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재산세 납세무자를 제일 많이 내느냐? 그죠? 시험 문제 낼 거리가 많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무자를 내고 싶어도 뭐 낼 만한 게 몇 개 안 돼요. 종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무자를 제일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원칙에 보시면 그 사실상 소유자라고 나와 있죠?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제목은 납세무자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사실상 소유해야 되느냐? 언제 사실상 소유해야 되느냐? 과세 기준일 날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 이렇게 되겠죠. 과세 기준이라는 것은 매년 6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6월 1일 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사례. 가위, 을하고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매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그 재산을 언제 사실상 소유하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취득세의 취득 시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요. 그래서 개인간 매매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국가가 개입돼 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잔금을 지급할 때 을은 그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잔금 지급 시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5월 31일 날 잔금을 지급했다. 6월 1일 날 지급했다. 6월 2일 날 지급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 봅시다. 5월 31일 날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과세 기준일 이전에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6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과세 기준일 당일에 거래를 했다는 얘기고요. 6월 2일 날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과세 기준일 이후에 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세 기준일 이전에 거래했을 때 이때는 각각 을 중에서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월 30일 날 잔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각각 을 중에서 6월 1일 날 그 재산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죠. 을. 그래서 을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6월 1일 날 잔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그 재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등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등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법은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예, 원칙적으로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등기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잔금 지급한 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잔금. 자, 6월 1일 날 잔금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6월 1일 날 그 재산의 최종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을이요, 을. 그러니까 을이 죄송합니다. 매수인 돼야 되는데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역시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당일날 거래했을 때. 자, 그 대신에요. 자, 잔금 지급을 6월 2일 날 했어요. 그럼 6월 2일 날 했다는 얘기는 6월 2일이 돼야 을이 그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월 1일 날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갑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할 때. 자, 내가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이란 말이에요. 파는 사람 입장. 매도인 입장이라고. 그죠? 근데 내가 재산세를 내기 싫다고. 그러면 언제 팔면 된다고요? 6월 1일 이전에 팔면 된다고. 이전에. 그죠? 그럼 6월 1일 날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매수인이 될 테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 사는 사람 입장. 매수인 입장이 매수인 입장. 그죠? 그러면 내가 재산세를 내기 싫어요. 그럼 언제 사면 된다고요? 그렇죠. 6월 1일 이후에 사면 된다고. 이후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산세 납세무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도 나오고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무가 있다 하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해 보시게 되면 참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참고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과세 기준일 날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과세 기준일 날 거래하면 누가 납세무자라고 그랬어요? 양수인은 양수인. 그래서 그 양수인을 그 당해연도의 납세무자로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유재산일 때, 공유재산일 때는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때는 두 번째 줄에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권자. 그런데 거기에 바로 위에 줄에 그 갈로에 보시게 되면 만약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때는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균등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 예외 보시죠. 예외. 자, 공무상 소유자로 하는 거.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무상 소유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설명할게요. 자,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잔금을 지급을 하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5월 30일 날 잔금 지급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했을 때 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하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취득세에 신고하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취득세에 신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세에서 두고 있는 신고 의무예요. 자, 취득세는 자 신고를 하는데 뭘 신고하는 겁니까? 취득세는 뭘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이내까지. 그죠?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신고하는 거죠. 근데 재산세에서의 신고 의무라는 것은 세금 신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세는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직접 세금 계산해서 고의서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내가 낼 세금이 얼마다 이런 거 과세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신고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가 변동되었을 때 이렇게 매매를 했다든지 신탁을 했다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자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신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그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변동사항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해야 된다고. 세금 신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의 변동사항을 이제 신고를 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면 그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 내역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을 해서 나중에 7월 달이나 9월 달에 고지서를 보낼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신고라는 것은 재산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가 변동이 되었으니까 5월 31일 날 권리가 변동이 되었으니까 자, 이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죠? 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재산세 납세무자를 누구로 삼습니까? 갑으로 삼습니까? 을로 삼습니까? 을이요, 을. 왜요? 을이 이제 6월 1일부로 뭐가 되었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됐잖아요, 이제. 그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알게 되죠? 예, 요게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칙. 아까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하는 그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사실을 신고를 안 했대요. 5월 31일 날 권리가 변동된 사실을 신고를 안 했대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을이 5월 31일부로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상의는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갑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갑한테 과세하겠다고. 공부상 소유자한테 과세하겠다고. 이게 예외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194페이지 맨 아래. 그 공부상 소유자 돼 있죠? 내용을 읽어볼게요.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신고한다, 안 한다?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예, 공부상 소유자한테. 별거 아니죠? 예, 국어만 잘하면 되잖아요. 국어만 잘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요거 또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했냐 안 했냐, 그 신고 여부에 따라서 납세무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지문이 나왔다고. 자, 신고 여부에 따라서 납세무자가 달라진다.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직설적으로 잘 안 내고 항상 우회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낸단 말이에요. 응용을 해서. 자, 그 다음에요. 195페이지 양갈로 2번에 자, 주된 상속자 나옵니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의 요건이 뭐냐? 그 밑에 나와있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재산은 즉각적으로 누구의 재산이 됩니까? 상속인의 재산이 되죠? 그러면 상속인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 권리가 변동이 되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과세관청에. 그죠? 상속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일 상속 신고를 하고 등기를 했다면 그죠? 신고한 상속인 또는 등기한 상속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 등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고도 했다 안 했다? 신고도 안 했다. 자, 그래서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과세관청은 상속인 모두 다한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납세의무를 지운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주된 상속인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상속인 옆에다가 갈로 쳐가지고 1인을 선택한다고 하나 적으세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영화에 보면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유호성이가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러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만 내 패고 다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인이 10명 있지만 만약 상속 신고도 안 하고 상속 등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은 상속인 모두 다한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만 팬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딱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납세의무를 지운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주된 상속세에서 색깔칠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1순위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거든요. 그럼 배우자는 지분이 1.5고 자녀는 1대 1대 1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상속 지분이 제일 높은 자가 누구예요? 배우자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한테 납세의무를 지운단 말이에요. 뭘 안 하면? 상속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그죠? 자, 그런데 그 배우자가 일찌감치 이제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자녀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녀는 전부 다 상속 지분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최연장자. 그러니까 장남이나 장녀가, 그죠? 예, 재산세 납세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에 대한 내용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갈로 3번에 종중 나옵니다. 종중. 종중재산 나옵니다. 종중재산. 자, 종중이 아까 문중이라 그랬죠? 우리가 보면요, 어떤 문중에서는 보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아주 많은 그런 문중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 재산이냐면 문중회원 전체 재산이에요.
즉 종중회원 전체 재산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공동소유할 때 공동소유하는 형태가, 그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예. 그러면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 중에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 있잖아요. 그럼 종중회원 모두의 재산이라 그랬죠? 그거는 공동소유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라 그래요? 총유라 그러잖아요. 총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종중재산은 종중회원 전체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중이라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단체 명의로 해놓으면 부동산 관리하기가 까다로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낸다든지 그 부동산을 뭐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판다든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종중회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종중재산을 종중 대표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개인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 소유자하고 명의자하고 서로 달라지죠? 그러면 이거를 민법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걸 민법에서 명의신탁 그러잖아요. 명의신탁. 그죠? 명의신탁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실질 소유자하고 명의자가 서로 다른 거를 명의신탁이라 한다고. 그러면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만 명의신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도 명의신탁이 있고 예금도 명의신탁이 있고, 아시겠죠? 실질 소유자하고 명의자가 다르면 다 뭐예요? 다 명의신탁이잖아요. 그게 부모 돈인데 자녀 이름으로 돈을, 그죠? 통장을 만들어서 꽂아놓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뭐 하려고? 세금 아끼려고요. 내 소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죠? 있는데 예금도 있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자 소득까지 다 합쳐갖고 종합합산돼서 세금이 잔뜩 나오니까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해두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또 자녀한테 미리 또 재산을 또 넘겨갖고, 그죠? 나중에 증여세를 또 안 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예요? 결국은 예금에 대한 명의신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 그럼 처벌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래서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부동산 실거래 명의가 하는 법률이라고. 그게 명의신탁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명의신탁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 예외.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중 아닙니까? 종중.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넣는 거. 또 처벌받지 않는 건 또 뭐 있어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죠? 남편 돈인데 부인 명의로 해놓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 처벌받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 소유자가 누굽니까? 종중이죠. 종중. 그때 누구한테 과세하면 돼요? 종중한테 과세해주면 돼요. 종중한테. 실질 소유자한테,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종중재산인데 대표 명의로 해놨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데? 종중이 납세무자가 되는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중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 대표한테 과세한다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해가지고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에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자, 그 다음 넘기시고요. 이제 매수계약자 나옵니다. 매수계약자.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재산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사기로 했다고요. 그 사기로 한 사람을 우리가 매수계약자라고 이름 붙여놨네요. 매수계약자. 자, 그래서 누군가 사기로 했는데, 그죠? 그 계약 조건이 연부계약이래요. 연부계약. 자, 그러면 그 연부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세에서 공부했었던 그 연부취득이란 말이에요. 연부취득. 그 연부취득이라는 게 뭐냐 이러니까 돈을 한목에 다 지불하기 힘드니까 2년 이상에 걸쳐갖고 돈을 매년 지불하고 거래하는 걸 연부취득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연부취득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한목에 다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돈을 매년 나눠서 지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잔금 지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돈의 일부만 지금 지급되어 있는 상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 재산이 누구 겁니까? 국가 겁니까? 매수계약자 겁니까? 국가 거 아닙니까, 지금? 잔금이 다 지급이 되어야 지금 세법에서는 소유권의 변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금이 다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 국가 거라고요, 국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매수자가 아니고 뭐예요? 매수 계약자라고요. 지금 계약만 해놓은 상태라고. 돈만 일부 지불해놓고. 됐습니까? 자, 뭐 이 상태에서는 이제 국가의 재산이니까 매수 계약자는 재산세를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국가가 이 매수 계약자한테 일단 사용권을 준단 말이에요. 연부 계약한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조금만 내고 미리 사용하기 위한 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매수 계약자한테 사용권을 주기는 주는데 지금 돈을 다 냈으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용료를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무상으로 이용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매수 계약자는 혜택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낼 세금을 누가 대신 내라는 얘기예요? 매수 계약자 네가 대신 내라 그 얘기예요. 혜택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이 국가하고의 거래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연부 계약이 된다. 그 얘기는 잔금 지급이 다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요, 그 사용권을 부여받는데 어떻게 부여받아야 된다? 무상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면 우리는 매수 계약자가 돈도 다 안 내고 혜택 보고 있으니까 매수 계약자를 과세관청에서 납세무자로 해서 세금을 거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요건이 안 맞잖아요.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는 매도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요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 한 가지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그때는 매도 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양갈로 사본에 그 색깔칠한 부분이 있죠. 그 두 번째 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법인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매도한 법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죠? 왜냐하니까 지금 요건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국가하고 거래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국가하고 거래하지 않고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법인하고 거래했잖아요. 법인하고 거래했으니까 요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요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이 안 맞으니까 누가 납세무자예요? 매도계약자. 매도계약자가 누굽니까? 매도한 법인 아닙니까? 법인. 그러니까 법인한테 납세물을 지우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양갈로 5번에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 나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신탁회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위탁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한단 말이에요. 수탁자.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세산 맡기고 나중에 또다시 소유권 되돌려 받고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비과세했어, 비과세. 취득세를 과세를 안 했다고. 그죠? 왜냐하면 형식상 소유권이 왔다 갔다 했다 이래서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비과세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비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과세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 취득세에서는 비과세가 될지언정 재산세에서는 비과세가 안 돼요. 과세가 됩니다. 과세. 자, 과세를 하는데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수탁자한테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명의자한테 과세하겠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왜 특이하냐면 자, 아까 원칙이 뭐였어요? 원칙이 사회상 소유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의 사회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위탁자잖아요. 위탁자. 위탁자가 지금 재산을 잠시 관리만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한테 납세물을 지우지 않고 누구한테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신탁자한테. 신탁이라는 사실을 다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수탁자한테 납세물을 왜 지우게 됐느냐? 요거는 재작년에 바뀐 거예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저번에 뭔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재산을 내 명의로 관리하다 보면 그죠?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깜방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신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게 99.9%. 그죠? 왜요?
탈세하기 쉽고 탈법하기 쉽고 돈 빼돌리기 쉽고 그래서 신탁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위탁자, 실질 소유자 재산세 내지 마라. 그 대신에 누가 세금 대신 내라? 신탁회사가 세금 대신 내라.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양갈로 6번에 사업시행자 나옵니다. 사업시행자. 그 세 번째 줄에 채비지 보류지. 그죠? 그거 줄 것이면 됩니다. 채비지 보류지.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는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납세문제입니다. 요 공부 공부하시고 양도소 호세할 때 그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7번에 사용자.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밑에 나와 있죠. 색깔칠한 부분에. 그죠? 그 첫 번째에 소유권의 기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 중이다. 그죠? 자,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생겨갖고 소송 중이다. 그러면 누가 승소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생사불명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상 소유자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한테 납세물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생사불명,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집 나가갖고 일주일 동안 소식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6.25 전쟁 같이, 그죠? 큰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몇십 년 동안. 그죠?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명의로 돼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 그죠? 북한에 끌려갔고 가족들도 다 끌려가가지고 좀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명의는 계속 갑명의로 돼 있는데 각각 연관된 상속이나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이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3자가 그냥 그 땅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죠? 과세관청에서 그죠? 뭐 북한한테 뭐 그죠? 조회해갖고 그 사람한테 고의서 보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한테 그냥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납세문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198페이지. 자, 재산세 이제 과세표준 나옵니다. 과세표준. 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나와 있네요. 과세 기준을 현재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비교하면 되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가액으로 하죠. 왜 신고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납세문서가 스스로 신고해서 세금을 확정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을 확정해요?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정해준 금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과세관청에서 정해준 금액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얘기한다? 시가 표준에.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그럼 왜 표현이 틀리느냐? 재산 산정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뭐 몰라도 상관없고 일단은 지방세에서 과세관청에서 정해준 금액을 뭐라 한다고요? 시가 표준을 한다고. 자, 그래서 재산세는 뭘 한다? 시가 표준을 한다. 자, 그런데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자산이죠. 그럼 그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그래서 매날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퍼센트를 곱하는지 그거 외워야 돼요.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요? 60%. 그 대신에 그 옆에 선박과 항공기는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자산은 아니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별도로 곱하지 않는다고. 그냥 시가 표준을 한다 이 말이야. 그냥 시가 표준. 자, 그래서 부동산은 시가 표준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 거고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70%인데 주택은 60%다. 왜냐? 주택이 훨씬 더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자산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더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200페이지. 자, 재산세의 세율. 자, 재산세 세율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일단 동그라미 2번 해보시게 되면 그 탄력세율 나와 있죠? 예, 재산세도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요거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세율을 조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네요. 세율을 조정할 수가 있네요. 요거는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예, 지방세는 전부 다 세율 조정권이 다 과세관청한테 있어요. 그리고 다만 해서 가감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그죠?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옆에 201페이지에 자, 토지에 대한 세율이 나와 있죠? 자, 종합합산대상. 종합합산대상은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세율이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를 적용하고요. 별도 합산은요 0.2에서 0.4까지 3단계 누진세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가세 대상은요 0.07%짜리 있었고 아까 0.2%짜리 있었고 4%짜리 있었네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받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202페이지. 자, 건축물 나옵니다.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요, 1000분의 2.5 돼 있어요. 이게 퍼센트지로 보면, 백분율로 보면 0.25%예요. 0.25%. 그 다음에 골프장하고 고골악장용 건축물. 이거 역시 사실성이죠? 그래서 4%로 합니다. 4%. 자, 그래서 실판 볼까요? 회원제 골프장과 고골악장용 부속 토지도 몇 프로? 분리가세로서 4%. 그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따로 뭐예요? 또 4% 사실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에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죠? 그죠? 100분율 하면 0.5%. 자, 그럼 요 공장 얘기 또 한번 해봅시다. 공장 건축물. 그 다음에 요 부속 토지는 공장 용지. 공장이니까 굴뚝 있고 연기 불불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 똑같이 그리면 돼요. 요 공장 건축물. 공장 용지. 하나는 공장이 그죠? 들어서는 것이 적합한 지역, 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또 하나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적합한 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물은요 0.25라고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다고 세율이. 그런데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의 2배인 0.5를 적용한다고. 그 다음에 거기 공장용지 있죠. 공장용지. 요 공장용지는 용상 적합한 곳에 와 있다. 그러면 기준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기준면적 이내까지는요 분리가세라고요. 분리가세. 분리가세면 0.2 분리가세가 되는 거죠. 공장용지가 분리가세가 되면 0.2 분리가세가 되잖아요. 자, 그 대신에 요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자, 기준 면적을 초과를 한다고. 초과. 자, 그러면 요거 종합합산대상이라고. 종합합산대상. 종합합산대상. 종합합산대상은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를 적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가 용상 적합하지 않는 곳에 와 있다고. 그죠? 그러면 기준 면적 이내 부분 있죠? 요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별도 합산. 그러면 요거 0.2에서 0.4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자, 역시 기준 면적 초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상 적합한 지역이 있을 때, 용상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때, 그 공장용 건축물하고 그 공장용지 구분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02페이지 보면 주택 해가지고 그 별장 나와 있고 별장 이외에 그 밖에 주택 나와 있죠.
그래서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자, 그래서 별장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주택이니까 토지 건물 합쳐서 이건 사치성이니까 4%로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 있죠. 이건 주거용이죠. 예, 주거용이니까 토지 건축물 합쳐갖고 그죠? 누진세율, 즉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 0.1부터 0.4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장 이외 그 밖의 주택 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에서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 하는 표현 나와 있죠. 그거 다 줄 거세요.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는 말은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이란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공부를 했다고. 그리고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 플러스 8%로 중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하니까 우리가 5가지 외우자 그랬죠. 고급, 오, 선, 주, 별꼴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부속 토지까지. 자, 그럼 이렇게 였어요. 고급, 오, 락장이라고요. 고급, 선, 박이라고요. 고급, 주, 택이라고요. 별장, 골프장. 별장, 골프장. 자, 그러면 재산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재산세에서. 지금 고고락장 있죠? 그죠? 요 골프장 있죠? 골프장. 그죠? 여기 있잖아요. 고고락장하고 골프장 있죠? 토지도 몇 프로? 4% 분리과세. 건축물도 몇 프로? 4%. 그죠? 예, 4%.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뒤에 나올 건데 요거 5% 하고 5%. 그 다음에 별장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별장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지금을 합쳐서 4%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제 뭐 남았어요? 고급 선박이란, 고급 주택이란 게 남았다고. 그죠? 고급 주택이 남았다고요. 고급 주택. 그죠? 그래서 이제 고급 주택 요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상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0.1에서 뭐까지?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다. 자, 그러면 왜 재산세는 고급 주택이란 개념을 없애버렸느냐? 지금 일반 주택에 대해서 0.1에서 0.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주택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기 때문에 저절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이란 개념이 없다. 그 얘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 그죠? 0.1에서 0.4까지, 그죠?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죠? 재산세까지 고급주택이란 개념을 만들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취득세상 고급주택이라도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203페이지예요. 203페이지에 이제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거기 5번 봐야 되겠네요. 5번. 203페이지 동그라미 5번. 뭐 볼 것이 많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보시게 되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말 나와있죠. 그죠? 자, 요거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주택인데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예요. 두 번째 사례는
주택인데 그 소유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요. 지분을 2분의 1씩. 자, 그런데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건물가액 1억 원짜리고 토지가액 2억 원짜리고 건물가액 1억 원짜리고 토지가액 2억 원짜리고 자, 기본 원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일괄과세. 일괄과세라는 게 뭐예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과세한다고. 자, 그래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택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과세한다고. 설사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과세한다고. 자, 그러니까 둘 다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세 표준 얼마라고요? 3억 원이라고요. 토지 건물 합쳐서. (3억 원인 거고, 그 얘기는 지금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건물가액하고 토지가액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가지고 재산가액을 쪼갠다는 거예요? 안 쪼갠다는 거예요? 안 쪼갠다고. 아시겠죠? 무조건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가액을 합친다고요. 합쳐갖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아까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갖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납세의무자가 둘이란 말이에요. 둘. 소유권자가 지금 둘이잖아요. 둘.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각각을 이제 나눠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서. 그래서 갑이 낼 세금하고 을이 낼 세금을 어떻게 이제 나눠서 이제 과세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분계산하는 거예요. 안분계산. 어떻게 안분하느냐? 이 산출세액을 재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고. 그러면 재산가액이 지금 총 3억인데 갑이 갖고 있는 게 1억짜리 건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산출세액의 3분의 1은 갑이 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을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각 을이 재산가액을 지분을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갑이 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을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주택의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그래서 과세표준을 쪼갠다 안 쪼갠다? 안 쪼갠다 안 쪼갠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세는 쪼개야 돼 안 쪼개야 돼요?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는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토지 건물 합쳐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택이.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따로 과세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표를 합치면 안 된다고. 쪼개야 된다고요. 그죠? 소유권자별로 지분을 다 쪼개야 된다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 원리가 중요하다고. 뭐든 다 기본 원리에서 다 시험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이 말을 이렇게 응용했다가 저렇게 응용했다가 말만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말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 원리가 틀리니까. 그죠?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나 다른 세금들은 다 지분별로 쪼개서 세금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죠? 재산세 주택은 지분을 쪼갠다 쪼갠다? 안 쪼갠다고. 나중에 산출세액을 나눈다고. 산출세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걸 안분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분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아까 다가구 주택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 계산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안분을 할 때는 가액별로 안분했어요? 면적별로 안분했어요? 그거는 면적별로 했잖아요. 요거는 면적별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액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가액별로 하는 거하고 면적별로 하는 거하고 둘 말을 바꿔가 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원리를. 그죠? 안 그러면은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선박하고 항공기. 선박은 고급 선박 5%고 일반 선박 0.3이고 항공기 0.3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볼게요. 이제 중과세율 나오네요. 중과세율. 자, 그래서 과밀 억제권 용내 공장 신증서를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거 취득세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취득세에서. 취득세에서도 과밀 억제권 용내 공장 신증서를 하면 중과세를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재산세도 역시 중과세를 한다고. 재산세도 역시 중과세를 하는데 취득세하고 차이점이 뭐냐? 취득세에서는 건축물하고 부속토지하고 전부 다 중과세를 했죠. 그렇지만 재산세에서는 뭐에 대해서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다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건축물 그 밑에다가 줄을 쫙 긋고 그 밑에 갈로 쳐갖고 토지는 X다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토지 X, 토지는 중과세 안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과세 기준부터 5년간 이렇게 돼 있죠. 5년간에다 줄 거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 적으세요. 한시적 이렇게 적으세요. 한시적. 예, 영구히 계속 중과세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중과세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100분의 2.5에 표준세율에 100분의 500 나와 있죠. 100분의 500 줄 것이고 그 밑에다가 5배라고 적었어요. 5배.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5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이 0.25니까 거기에 5배 하면 1.25가 되는 거예요. 1.25.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과밀억제권 용내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도 그죠?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하는데 그죠? 중과세를 하는데 취득세에서는 건축물하고 부속토지에 대해서 다 중과세를 하지만 재산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그죠? 세율이 겹치면 3배 했잖아요. 3배. 그렇지만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5배 한다고 5배. 네, 표준세율 5배 한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05페이지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요거는 이제 의미만 설명할게요. 지금의 재산세는 옛날에 도시계획세라는 목적세하고 또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두 번 있었던 거죠. 2004년도에 법을 개정해갖고 옛날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통합해서 재산세 만들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도시계획세라는 목적세하고 재산세하고 또다시 통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세가 없어지고 재산세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의 이제 재산세가 옛날에 도시계획세하고 재산세가 이제 통합이 된 지금 재산세가 지금 현행의 재산세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세금을 거둔 게 도시계획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세금을 따로 세금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세로 따로 세금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세액을 합쳐서 지금 재산세로 합니다. 자, 그러면 그죠? 거기에 207페이지 보시게 거기 한번 볼까요? 205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맨 아래에 보시면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이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사각박스 나와 있죠. 사각박스 1번에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에 표준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이게 일반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일반 재산세액. 그 대신에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에다가 1000분의 1.4를 적용한 거 있죠. 이게 과거의 도시계획세라고 그걸 이름을 바꿔서 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이름 붙여놨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재산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 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또 하나 계산을 한다고. 그런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로 한다고요? 총재산세액으로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예, 일단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부가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부가징수 역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 예,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